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세가 방어에 비해서 이제 손실이 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잘 막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손실이 큰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없는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잘 막긴 했는데 막상 공세를 펼칠 때 돼 보니까 나토나 미국 이제 서방 국가들이 가르쳐준 네. 방식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유럽이나 미국 장비를 써가지고 그렇겠죠. 해야 되는데 원래 자기들이 익혔던 알고 있던 구소련식 습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막을 때는 오히려 이제 쉽게 생각을 하나씩 해가면서 이제 서방의 어떤 그 조언이나 도움을 잘 활용을 했는데 공세를 할 때는 본능적으로 예전에 수십 년 동안 배워왔던 구소련식. 몸이 먼저 반응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소련식은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계속 밀어넣어서 상대방을 이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하지만 결국 밀어넣는 놈이 더 많으니까 내가 이긴다라는 전술인데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박사님과 함께 어디를 또 가볼까요? 네, 때 되면 한 번씩 정기적으로 챙겨보는 우크라이나 이야기. 우크라이나. 예. 우크라이나 상황은 뭐 크게 뭐 바뀐 게 있나 싶은, 요즘 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잘 네. 모르시겠고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네. 좌우한 이 대반격 네. 카운터 오펜시브가 있을 거다 우크라이나가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어떻게 되고 있나 요 이야기를 위주로 한번 하면서 그러면 러시아는 또 어떻게 지내고 있나 등등의 이야기를 묶어서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언제부터 딱 했다 이렇게 밝히긴 좀 애매한데 네. 대략적으로 지난 6월 5일 정도부터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자포리자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개시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달쯤 2달 넘었죠. 네. 그러니까 한 70일 이상, 한 80일 가까이 지금 네. 이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대반격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의지, 그 다음에 서방 국가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기대 네.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되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빼앗긴 영토를 이제 수복을 해야 된다. 수복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가을철에 네. 이제 우크라이나가 동부전선 지역에서 대규모 이제 반격을 개시해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큰 땅을 회복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야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필요로 하는 전차, 최신형 레오파드 전차, 그 다음에 각종 장비 이런 거를 쫙 밀어주면 우크라이나가 순식간에 밀어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뭔가 성과를 내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올해 내로 싹 정리하고 전쟁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네. 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서방 국가들의 기대와 재촉에 또 적당히 또 부응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면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2월부터 전쟁했으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이제 도와주고 지원해줬는데 야 니들 이제 좀 확실하게 성과를 좀 내야 될 거 아니냐. 작년에 한번 잘한 거 말고 올해 보여준 게 없잖아. 뭐 이런 이제 재촉이 있는 거죠.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네.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절한 시점에서 내가 이제 밥값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어디를 타겟으로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 남부 지역을 타겟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동쪽과 남쪽을 주로 많이 침공을 했죠. 예, 그래서 네. 남쪽을 흑해로부터 차단을 우크라이나를 이제 차단하는 데 성공을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위쪽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 남쪽 붉은 곳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러시아의 이제 점령 지역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역을 뭐 다 점령 안 하더라도 자르고 들어와서 일정 수준 분단을 딱 시켜놓으면 이쪽 지역이 고립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고립이 되면 이 왼쪽 밑에 있을 이제 크림반도 이런 지역을 고립을 시켜가지고 그건 뭐 차근차근 땅 따먹기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역을 뺏기면 이제 크림반도까지 이제 다 뺏기는 거니까 전쟁 왜 했냐라는 소리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일찌감치 방어 태세를 이제 굳히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초반에는 기습으로 막 진행됐는데 네네네.
전쟁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처음에는 막 기습, 막 음. 상대방 뒤통수도 때리고 막 뒤로 돌아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시간이 좀 지나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지가 이제 빤히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작년 9월 달에 이제 동부전선에서 크게 두들겨 맞은 다음에 네. 아, 남부전선이 이제 혹시나 밀고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군요. 예, 대규모 이제 진지화 작업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라는 나라는 이 방어전에 또 상당히 또 재능이 있어요. 그죠. 독일하고도 그랬고. 예, 그래서 뭐 방어전에 재능이 있는 나라 그러면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조선이죠. 우리요? 예. 우리 방어전을 잘해요? 옛날에 이제 임진왜란 때 네. 그 외군 일본군이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네. 외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포르투갈 선교사들도 같이 와서 이제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선군을 평가한 문구가 있습니다. 들판의 양떼, 성안의 호랑이. 아, 들판에서는 이리저리 들판에서 이제 쫙 대부대가 맞붙이는 회전을 하면 네.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보면은 네. 뭐 그냥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일단 성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 농성은 또 잘해요? 농성은 또 아주 끝내주게 한다 이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한반도가 이제 지키는데 유리한 지역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러시아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진지화 작업들을 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대표적인 것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용치라고 하죠. 용치가 뭐예요? 그 드래곤 투스, 용 이빨. 아, 용 용치. 이빨처럼 보이잖아요. 이빨처럼 보이잖아요. 네. 예, 이거를 이제 쫙 세워놓는 거죠. 벌판에도. 요 앞에 앞술에도 있죠. 그러면 전차들이 탱크나 이런 막히는구나. 기갑 장비들이 제대로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이거만 세워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지뢰밭, 아. 그 다음에 대규모 참호, 네네. 참호라고 그래서 사람들 개인호 말고 대전차 참호라고 그러죠. 이제 전차가 다니기 힘들 정도로 아, 파놓는 거예요? 예, 깊이 파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중 방어선을 이제 아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3겹에서 4겹 정도로 쫙 구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벌판에서 싸우는 거하고 이렇게 축성 작업, 이제 요새화 작업을 일정 수준 해놓으면 상대방이 공격할 루트가 더 좁아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이 올지 어디로 밀고 들어올지가 뻔히 보이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지역에다만 병력을 배치하면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작업들을 작년서부터 꽤 많이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다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지도를 보시면 네. 지난 2달 동안 지금 공격을 이제 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위쪽 화살표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이죠? 하얀색으로 된 거예요? 하얀색으로 돼 있고 그다음 빗금 쳐져 있는 지역들이 좀 네네네네네. 보이실 거예요.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확실하게 네. 이제 따낸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점선으로 빗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은 이제 뭔가 공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 잘 안 보이죠. 저만큼 한 거예요? 네, 저만큼 한 거예요. 야, 뭐 지도가 얼마나 이게 뭐 확대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밑에 축척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km. 요 까만 밑에 막대기. 요만큼이 80km니까 제일 작은 요 한 칸이 한 5km 정도 되니까 한 5km에서 10km 정도씩 파고 들어오는 거죠. 예. 전체 다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다시 수복해야 될 영토 중엔 너무 적은. 그렇죠. 상황이군요. 갈 길이 너무 멀다. 네. 지도를 봤을 때 보면 야, 2달 동안 뭐 했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뭐 면적으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네. 6월 달에는 한 110제곱킬로미터 정도.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한 85제곱킬로미터. 느리지만 전진은 하고 있어요. 네. 전진은 하고 있는데 8월 달에도 현재 이제 조금 더 나가가지고 네. 지금까지 다 합해서 보면은 대반격이라고 시작한 이후에 한 2달 조금 넘겨서 한 220제곱킬로미터 정도 갔는데 너무 이제 지지부진한 거죠. 220이라고 하면 그냥 가로 10km에 세로 20. 20km 정도.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뭐 정말 이 넓은 땅에서 생각해 보면 도대체 뭐 하냐. 네. 대반격이란 이름은 너무 좀 그렇죠. 초라해지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 네. 이제 러시아군은 이 남부전선 쪽에서는 주로 방어전이지만 네. 오히려 이제 동부나 북부전선 쪽에서는 오히려 공세를 펼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주의를 또 이제 분산시켜 놓는 네.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프로님 보시기 어때요? 이거 성과가 날까요? 글쎄 이 정도면 너무 미흡. 아니 그 되게 뭐 무기도 많이 갔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레오파드 전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뭐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그 보병 전투차라든지 보병 전투차 그다음에 뭐 자주포 대규모 기갑 장비들 지원을 되게 많이 해줬는데 네. 이게 이제 잘 진행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 상황이 그냥 고착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좀 크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못해서 그러느냐, 네. 러시아가 잘 막고 있느냐, 네. 두 가지 이제 이유 중에 이제 뭐가 더 요인이냐라고 보면 양쪽 다가 맞아요. 아, 러시아는 준비를 잘했고 네. 우크라이나는 공격을 좀 못했고. 우크라이나는 공격을 좀 못하고 있고,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용치,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뢰밭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러시아군이 잘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막아내고 있는 거죠 보면은. 확실히 막아본 사람이 잘 막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이제 그 지뢰에 대해서 네. 되게 익숙하죠 우리는. 뭐 지뢰.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시로 이 뭐 호우나 태풍 지나고 나면 지뢰 떠내려왔다. 뭐 수색도 하고 지뢰와 관련된 사건 사고도 종종 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뢰에 대해서 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 그 우크라이나 대반격을 통해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 그다음에 여러 국가들이 깨닫고 있는 게 이 네. 지뢰라는 게 정말 요긴하게 쓸 수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뢰밭 자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큰 위협이에요. 내가 함부로 못 밀고 들어갈 뿐만 아니고 그러면 지뢰밭을 파헤쳐야 되잖아요. 지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제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뢰가 제거될 만한 지역, 지뢰가 여기 조금밖에 안 묻혀 있는 것 같아 라는 지역으로 점점 몰리잖아요. 네. 근데 가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거기가 이제 깔때기처럼. 타깃이 또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가 미리 맞춰가지고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화기를 포병을 딱 맞춰 놓으면 네네네. 그냥 입구로 나 잡아줍시오 하고 밀고 들어오는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뭐 사실 우크라이나나 서방 국가들도 이것을 이제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장비들을 이제 투입을 이제 했습니다.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공병 전투차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밀어내는 거죠. 네. 아예 불도저로 밀어내는 장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인플로우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떠내는 식으로. 아, 저 이제 지뢰밭을 개척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 마인플로우라고 그래가지고 쟁기죠, 쟁기. 예. 대전차 지뢰나 이런 걸 이제 쭉 일정 깊이로 파내면서 여기가 이제 앞으로 평평하지 않고 약간 벌어져 있는 이유가 좌우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걸 밀어내야 내가 개척이 되니까. 요 앞에 불도저 3날이 일자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네네. 예, 벌어져 있는 이유가 이거 밀어내서 개척을 하는 건데 그럼 요 앞에 있는 얘 썰매처럼 생긴 요놈은 뭐냐? 이 지형이 이제 울퉁불퉁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뢰가 어떤 데는 똑같이 밀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높은 데 가면은 이 삼날이 허공을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미리 높이를 딱 읽어주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얼마 이상 딱 들어가게 세팅을 해가지고 만약에 얘가 올라가면 지뢰 3날도 올라가고 얘가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더 깊이 파고 하는 식으로 이제 파는 네. 이제 이런 방식이죠 보면은.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파던지 네네. 아니면은 이제 방식이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은 아예 폭파시키는 방식도 있어요. 이 지뢰밭을 이렇게 지금 로켓 하나 날아가죠. 네. 로켓이 하나 날아가는데 요 뒤에 선이 따라갑니다. 화면에 보이시면 이 미클릭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선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선이 그냥 선이 아니고 화약이에요. 화약? 예, 화약이에요. 그럼 지뢰밭에 뻥 쏘면은 이 선으로 만들어진 화약이 그 지뢰밭에 턱 놓이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터뜨립니다. 그러면 화약이 확 터지면 그 터진 지역 주변은 일단 지뢰도 같이 터지겠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지뢰밭을 이제 제거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지뢰밭을 제거하는 이런 방식들은 대부분 이렇게 지뢰밭은 면으로 쭉 돼 있는데 이건 선으로 뚫는 거예요. 선을 내서 가다 보니까 네. 어디로 밀고 들어오는지가 이제 뻔히 보이는 거죠, 보면.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냥 사실 일방적으로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지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뚫고 있는 사이에 위에서는 상대방이 이런 뚫는 작업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공군력으로 주변을 아주 초토화시키는 거죠. 보면. 네네네. 예. 아니면 아예 그 대규모 포병으로 이 지뢰밭을 다 갈아엎습니다. 네. 예, 불바다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대규모 포병력도 못 가지고 있고 이 미국식의 이제 공군력을 동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이 지뢰밭을 만나면 저렇게 하나씩 공략을 해야 되는데 뭐 시간도 걸리고 네. 피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 공병 장비들이 들어오면 저 자체를 이제 막을 때도 있지만 지뢰밭을 개척하도록 내버려둬요. 일부러 놔둡니다. 그러면 쭉 얘가 이제 길을 뚫었다. 네. 뒤에서 이제 돌격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차나 보병 전투차들이 이제 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차들이 들어올 때쯤 돼가지고 포나 로켓으로 거기다가 지뢰를 다시 또 깔아요. 사람이 일일이 까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대충 쿡 뿌려놓는 거죠. 그러면 뚫렸다고 왔는데 네. 또 맞는 거예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이제 많은 손실을 입고 있고요. 첫날 한 2, 3일 사이에 전체 이 서방 국가들이 제공해준 장비 중에 한 20% 이상을 손실했다. 아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세가 방어에 비해서 이제 손실이 큽니다.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잘 막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손실이 큰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없는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잘 막긴 했는데 막상 공세를 펼칠 때 돼 보니까 이 나토나 미국 이제 서방 국가들이 가르쳐준 네. 방식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서방식 이 유럽이나 미국 장비를 써가지고 그렇겠죠. 해야 되는데 원래 자기들이 익혔던 알고 있던 구소련식 습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막을 때는 오히려 이제 쉽게 생각을 하나씩 해가면서 이제 서방의 어떤 그 조언이나 도움을 잘 활용을 했는데 공세를 할 때는 본능적으로 예전에 수십 년 동안 배워왔던 구소련식. 몸이 먼저 반응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소련식은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계속 밀어넣어서 상대방을 이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하지만 결국 밀어넣는 놈이 더 많으니까 내가 이긴다. 라는 전술인데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참 지금 뭐 여러 나라들이 도와는 주고 있습니다만 좀 슬픈 상황이네요. 슬픈 보니까. 상황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이게 참 비애죠. 왜냐하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를테면 자 전차 뭐 100여 대, 100여 대는 좋은데 문제는 이 100대가 다 똑같은 모델, 똑같은 품질의 전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오파드 전차만 해도 레오파드 2 A4도 있고 A5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제 전차도 있고 그러면 그 부품은 도대체 어디서 갖고 와야 되며 고장나면 누가 수리를 해야 되며 아득한 거죠 이제 보면은. 해당 그 무기에 운용하는 사람이 또 익숙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도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네네. 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너희들 전차 100대 주면 공세해서 다 밀어붙인다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지금 120대 줬잖아. 라고 하는데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게 숫자로 장부상으로 보면 100대인데 얘네 따르고 얘네 다른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애들 훈련을 도대체 어떻게 시켜야 되고 성능도 다 다른 놈을 가지고 어떻게 밀어붙여야 되느냐 라는 불만이 이제 여기까지 차는데 그렇다고 준 사람한테 뭐라고 말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전술을 좀 바꿨어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러면 느리지만 어쨌거나 전진하면 될 거 아니냐.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은 러시아군이 매복을 해 있는 위치를 먼저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끼가 될 만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면 러시아군이 이제 저 자식들 밀려온다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포를 쏘든 로켓을 쏘든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드론으로 딱 감시를 하고 있다가 그 지역에 이제 발견이 되면 여기 숨어 있는 진지가 있었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고 이제 정밀 하이마스나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때리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니까 우크라이나군 피해는 줄어요. 근데 문제는 전진을 못하죠. 그렇죠. 전진이 힘들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군뱅이처럼 이제 기어가는 입장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대규모로 면적을 다시 수복하거나 이게 없이 그냥 해봐야 정말 몇 킬로 안 되는 그렇습니다. 면적만.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지도에서 보면 보이실란지 모르겠는데 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요 선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요게 이제 러시아군의 이제 방어선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1차 목표지가 어디냐면은 요 토크마크라고 하는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제 목표예요. 방어선만 뚫면 그 뒤는 좀 수월할 텐데. 그러니까 요 토크마크 지역까지는 지형이 이렇게 구릉 지형이 많아요. 근데 여기만 지나면 여기서 풀케까지는 그냥 평원이에요. 방어진지도 없고 그냥 쭉 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크마크라는 지역은 또 주변 지역에 이어지는 철도와 도로 교통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점령하면 요 서쪽 지역으로 이어지는 많은 지역들을 이제 그냥 쉽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을 목표로 해가지고 동쪽, 서쪽에서 공세를 하고 있는데 영 지지부진하다라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쪽 지역, 화면에 잘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이 서쪽 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또 침투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음흠. 원래 여 지역은 이제 강폭이 넓어가지고 이제 대규모 상륙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가 이제 얼마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달 전에 댐을 폭발시키면서 이 지역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댐이 폭파되고 이제 물이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위가 낮아졌죠. 수위가 낮아지니까 네. 요 지역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소규모 이제 부대를 상륙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교두보를 확보를 한 2곳 정도 해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지역에는 러시아군의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러한 요새지대가 없죠. 요쪽 지역은.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강이 넓고 쳐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여기까지는 진지를 구축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지도만 보면 야 여기까지 가려면 이거는 하세월이다. 힘들겠다 생각은 하지만 사실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까지 몸으로 밀고 가지 않아도 돼요.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선까지만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여기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선이 철도거든요. 네네네. 러시아군은 이 철도에 지금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선까지만 들어오면 미사일이 아닌 그냥 일반 포병 155mm 포병을 동원하면 네. 이 철로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급이 안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군이 이제 훨씬 힘들어지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야 이거 언제 점령해라고 생각하면 까마득한데 한 요 선까지 정도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거기가 이제 오래 걸리는 데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여기를 말려 죽이면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일부 이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네. 러시아군은 이제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쪽 이 화면에 잘 넘어서 있는 동쪽이라든지 더 북쪽 이쪽 지역에서 반격을 이제 가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남쪽에만 전념을 못하도록 계속 견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그럼 대반격이니까 여기다가 가진 걸 다 털어넣냐? 우크라이나군은 그러지는 않아요. 총 모든 전력을 다 지금 집중하진 않고. 예, 집중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돌파구가 뚫리면 자기들이 보유한 최정예 부대를 밀어내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성과를 내겠다라는 네네. 입장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하면 전략 예비대라고 그러죠. 전략 예비대. 예, 전략적으로 중요한 예비대를 이제 딱 투입을 이제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하니까 네. 이제 우크라이나군한테 압력도 넣고 그 다음에 장거리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더 주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지금 보면 한 2달 앞으로 한 2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예, 만약에 2달 지금 8월 이제 중순인데 못하면 10월까지인데 10월까지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인 뭐 휴전 모드? 거기로 갈 아니면 오히려 러시아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반격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제 방어 네네. 그러고 나서 내년 정도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 이럴 이제 가능성들도 이제 있어 보이는 거죠. 네. 확실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수비가 더 유리할 것 같은 게 우크라이나가 그렇다고 저기 우크라이나 진영 쪽에 뭐 방어선을 뭐 구축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지금 빨리 여기 수복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우크라이나가 좀 약해진다 이런 모습이 보이면 그렇죠. 그냥 확 밀고 들어올 그렇죠. 수도. 역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지금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어선 구축해 놓은 요 앞쪽에 지금 병력을 다 배치했다고 그래요. 이 뒤쪽에는 병력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여기서 뚫리면 이 뒤에서 막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러시아군이 적극적으로 이제 역습을 가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이제 묶어놓고 있는데 네. 이제 양측이 이제 서로 이제 패턴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2달 사이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어딘가에 구멍을 내서 쫙 넓혀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 흐지부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녹아내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근데 러시아가 상황이 썩 좋지는 않지 않아요? 러시아가 괜찮아요? 그동안의 상황이 이제 괜찮았죠. 뭐 어떻게 보면 석유도 뭐 여기저기 몰래 갖다 팔고 뭐 그리고 이제 금 쌓아놓은 것들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괜찮았는데 우리 시간으로 8월 15일이죠. 우리가 광복절 휴일을 즐기는 사이에 러시아에서는 한바탕 또 소동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준금리를 한 50% 정도 인상을 했어요. 기준금리를 러시아 중앙은행이 8.5%로 설정을 해놓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12%로 예. 기준 대비 50% 인상.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인상을 시켰냐 하면은 그 루블화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지금요? 예. 루블화가
지금 이제 1달러당 네. 100루블 선을 이제 막 왔다 갔다 해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원래 전쟁 전에는 한 70루블, 60루블 정도 선이었다가 네. 작년 2월달에 전쟁이 이제 빵 터지면서 이제 한 110선까지 이제 루블화가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제 효과적으로 그걸 잘 수습을 하면서 네. 60루블까지 오히려 전쟁 전보다 더 강세로 이렇게 쫙 올라갔는데 2023년 2월달 이후부터 루블화가 찔끔찔끔 계속 내려오다가 최근 들어서 그 하락폭이 이제 가치 하락폭이 이제 꽤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전쟁이 벌어진 직후에는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8%까지 쭉 내려놨는데 지금 이제 다시 12%로 지금 올리면서 이제 환율 방어에 이제 나서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그러면 경제가 안 좋냐라고 네. 보면 서방 측 예상보다는 훨씬 좋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전쟁을 치르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루에 뭐 수십억 달러씩 쓰겠죠. 나가야 되니까 네. 당연히 부담은 매우 커요. 매우 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각종 제재, 그 다음에 뭐 석유나 가스 수출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 감소, 그 다음에 뭐 재정 적자 확대 이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나타나는 네. 건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군수 산업은 막 잘 돌아가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렇긴 어느 하겠죠. 섹터에서는 이제 막 고용난 사람이 없어요. 아, 뭐 이제 24시간 돌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산업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러시아도 그렇게까지 준비를 안 해놨다가 장기화되니까 이제 녹슨 공장도 다시 고치고, 돌리고. 예, 돌리고 저 문 닫아놨던 창고도 문 열어가지고 다시 고치고 사람도 투입해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네네. 예, 그러면 공장도 다시 이제 돌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제 화랑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새롭게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3교대로 해야 되니까 임금도 높은 임금을 줘야 되는 거죠. 하긴 미국도 세계 대전할 때가 제일 활발하게 공장 돌렸던 것 그렇죠. 같기도 하네요. 예, 저 원래 군수 산업이라는 게 네. 사람 잡아먹고 각종 물자 잡아먹어서 그렇지 네. 효과적으로 잘 운용을 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를 활용화시키는 데는 아주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제일 이제 뼈 아픈 건 뭐냐면은 러시아가 이제 해외에 가지고 있던 자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영국의 뭐 런던이나 이런 데 네네네네. 엄청 많고 갔는데 중동에도 좀 예, 있을 거고. 대다수의 해외 자산들이 현재 동결된 상태죠. 해외에 있는 러시아 자산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외화가 지금 좀 부족한 이제 그러한 면이 있는 거죠. 그거라도 팔아서 좀 외화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는 이제 러시아가 든든한 그 외환 보유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뭐 다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묶이고 동결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쓸 수 있는 수단이 좀 묶여 있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군수 산업 이런 데 비용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건 루블화로 지출할 거니 자기네 나라니까. 그러니까 돈이 이제 루블화가 많이 풀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수밖에 없는 데다가 다른 한편으로 보면 러시아가 그동안에 이제 달러나 유로를 안 쓰려고 이제 인도나 이제 중국과의 이제 에너지 거래에 있어서 루블화 비중을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에 원유를 팔거나 인도에 원유를 팔 때 일부는 위안화, 일부는 루블화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나라들이 이제 루블화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 내에 들어오는 루블화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생기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평소 같으면 이거를 효과적으로 이제 그 뭐 달러나 유로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뭘 할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은 이제 아직도 스위프트 제재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 가치 하락이 이제 급속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일단은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방 국가들이 계속 압력을 가하는 데 대해서 야, 이 자식들 봐라. 이제 너희들 자꾸 이러면 우리도 강수를 꺼내야지. 그래서 지난 5월인가요? 서방도 러시아에 대해서 자산이 많아요. 뭐 우리나라도 자산이 많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서방 국가들의 자산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대차 공장 이런 거 다 우리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한 자산을 헐값으로 압류할 수 있는 법안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러시아 영토 내에 있는 네. 서방 기업들의.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게 되게 묘한 게 분명히 적대적인 관계인데 이 큰 나라들이고 전쟁을 뭐 한두 번 해본 나라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거를 한꺼번에 내가 다 일거에 다 뺐거나 했을 경우 보면은 그 뒷감당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더 괴로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적당한 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놔두고 눈치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이제 그 아껴놨던 카드들을 이제 꺼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매각을 했어요. 이제 뭐 1루블에 매각하고 나가고 단지 이제 러시아 뭐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한테 매각을 했죠. 그리고 대신 이제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갈 때? 나중에 다시 들어갈 때 내가 얼마의 가격에 이제 이거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서방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50% 이하 가격으로 러시아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고 그러면 이제 50%를 다 주느냐? 그것들은 아니고 그 중에서 다시 한 10% 정도들은 자발적으로 러시아 정부에 기부하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러시아 친구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00원짜리 뭐 100억 달러짜리 자산이 있다. 그러면 50억 달러에 일단은 사는 거예요. 그러면 50억 달러 중에 한 10% 정도면 5억 달러 정도는 이제 내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 어떤 재벌이 이걸 샀다. 그러면 이제 50억 달러에 사면 이제 희락락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중에 20% 정도는 러시아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해서 너희 인마이 포켓 하지 마라 최소한도.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제 러시아 국민들도 돈도 벌고 뭐 할 거 하지 아니냐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재 두 업체가 이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현대차 러시아 공장 있잖아요. 상페테르스부르크에 이제 공장이 있었고 그거 뺏겼어요? 지금은 현재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황이죠.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업체, 러시아 본토에 있는 업체 하나, 그 다음에 러시아의 역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던 업체 하나. 요 두 곳이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이제 보이고 이제 있는 상태고. 원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카자흐스탄, 요즘에 카자흐스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카자흐스탄 업체가 이제 원래 현대차하고 협력 관계인 업체가 있어요. 이 카자흐스탄 업체가 인수를 하는 뭐 이런 방안들도 논의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그 논의는 없어진 것 같고 러시아 쪽으로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매각이 되나 이런 이제 상황들이 좀 진전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공장들이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공장을 가동을 해서 러시아에 파는 게 아니에요. 카자흐에 팔아요. 공장은 러시아에 있는데? 네, 공장은 러시아에 있는데 러시아에서 만들어가지고 카자흐에 100% 완성이 된 게 아니고 한 뭐 95%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완성을 한 다음에 반제품 상태로 파는 거죠. 그러면 카자흐에서 거기서 나머지 5% 10%를 채워가지고 다시 러시아에 수출을 하는. 카자흐와 이제 러시아의 관계는 이제 아직까지 존속이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바보짓이죠. 그런데 그렇죠.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러시아에 만들어서 러시아에 직접 판매한 건 아니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뭐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움직임도 있는데 정확한 것은 이제 알 수가 이제 없습니다. 네네.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뭐 예측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나요? 이제 다른 나라 같으면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거 봐라 경제난이 심해지고 뭐 갈 거다라고 했는데 러시아에는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서방 국가 특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얄미운 분이 계시죠. 이제 엘비나 나비우리나 총재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있습니다. 여성분이신데 정말 능력이 좋아요. 네, 전쟁에는 반대했지만 일단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서방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통화 가치를 유지하는 데는 정말 탁월한 재주를 보였죠. 그러니까 서방도 러시아가 어떻든 간에 수습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식으로 점점 어려워지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을 계속 할 거냐? 전쟁을 한다면 어디선가 다른 비용을 이제 줄여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사회복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하고 줄이고 국민들한테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다가올 텐데 과연 이제 그 시점까지 이제 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지가 러시아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러시아. 하여튼 큰 나라예요. 러시아는 큰 나라고. 큰 나라죠. 큰 나라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든 간에 똑같이 삽질을 해도 큰 나라들은 이제 삽질을 수습할 만한 이 역량과 시간과 이 체력이 있는 거죠. 근데 영토 수복 저거 이렇게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근데 쉽지 않은데 또 그거 안 하면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끝이 안 날 수도 있고 또 지난번처럼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또 의외의 돌파구를 한번 만들어내서 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이 1년 반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관심도 많이 낮아지고
전쟁이 이제 극적인 면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죠. 네네. 근데 생각해 보면 한국 전쟁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처음에 막 한두 달 막. 처음에 50년의 전쟁이 6월달에 빵 터져가지고 네. 부산까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일거에 막 9월달에 다 수복하고. 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전까지 끝내겠다고 해가지고 저 위에 압록강 두만강까지 막 밀어갔다가 다시 이제 다시 또 내려와서 흥남 철수하면서 또 밑으로 정말 드라마틱했죠. 그렇죠. 그런데 51년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중공군도 이제 힘이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엔군도 이제 전력을 정비를 하면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선이 이제 굳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협상 모드로 간 거죠. 네. 물론 전투에서는 계속 사람이 죽어나갔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70년 전에 이제 한국 전쟁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종종 듭니다 보면. 네, 알겠습니다. 아유, 자 오늘 우크라이나의 반격 그리고 러시아의 지키기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언제쯤이 변곡점이 돼서 조금 변화가 또 보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몇 가지 관점에서 같이 살펴봤고요. 금방은 안 끝난다. 금방 끝나긴 어렵다. 그리고 네. 한 10월 정도쯤에 한번 조금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그때까지 높고. 변화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겠죠. 네네네. 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이야기 잠깐 여러분께 중간 보고를 좀 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전 세계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